항상 그 주간에 촬영을 해가지고 오후에 한 4시, 5시쯤 되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 테스트 겸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 있고, 초기에는 동영상을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책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처음에는 자꾸 들어서 귀를 뚫은 다음에 용어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잘 봐집니다. 그 초기에는 책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혹시 안 되면 학원으로 바로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여튼 간에 좋은 인연인데 열심히 끝까지 잘해서 부동산 재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벌이 멀지 않았습니다. 경기 회복되고 이러면은 아주 좋다. 여러분들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경기 좋을 때 제 제자들 중에서 한 달에 4,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2, 3천 버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제가 20몇 년 강의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8년 만에 170억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예.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냐? 중개만 해가지고 그래 버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재테크 능력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딱 아주 좋은 물건을 판단해서 은행에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딱 해가지고 좀 이따가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중개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쨌든 시험이 분명히 어렵기는 한데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학원에 와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해서 좀 일을 하셔가지고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죠? 한 2, 3년 하고 말면은 저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보다는 나중에 합격을 해서 현업에 종사할 때 저하고 더 친합니다. 왜 그러냐? 자, 현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다 해결해 줍니다. 제 자신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 전부 아는 친한 사람들이 판검사 변호사입니다. 전부 다. 현직에 있는 애들도 많고 변호사 하는 사람도 많고 제 선에서 안 되면 변호사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학원에 오셨으면은 저하고 인연을 잘 맺어서 합격도 빨리 하시고 또 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업을 하다 보면은 경찰서, 검찰, 법원 가는 걸 굉장히 겁냅니다. 근데 저한테 오면은 겁이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활용을 좀 잘 하시고 어쨌든 좋은 인연으로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최종 합격을 하시려면은 미리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내년에 끝낼 확률이.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오지 않고 바깥에서 공부했잖아요. 인강이나 톡학으로 합격도 아까 봤지만은 합격도 잘 안 되지만 합격을 해봤자 업을 못합니다. 전부 다 장롱 속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요즘 바깥에 나가보시면 혼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전부 다 조직으로 단체로 망으로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공부한 사람은 아는 동료가 없잖아요. 설사 시험이 되어도.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합격을 딱 하면 벌써 동료가 지금 있잖아요. 같이 조직을 만들어요. 합격자 모임 해가지고. 그리고 선후배가 다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제가 물어봐. 딱 3가지입니다. 바로 개업을 할래? 일을 배울래? 몇 년 뒤에 할래? 딱 3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개업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배 중에서. 그럼 거기 이제 가가지고 제가 보내가지고 개업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해주라. 그러면 위치 선정이나 인테리어나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속으로 일을 배우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일을 배우고 싶다 그게 좀 많을 텐데 착각하는 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소속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일을 못 배웁니다. 그 소장이 알맹이나 노하우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심부름만 시킵니다. 이렇게 건수 따오면 몇 프로 줄게 이거밖에 안 해요. 거기 한 5년 있어도 바보 비슷하게 이랬습니다. 예? 안 가르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으로 배우고 싶다. 그럼 제가 선배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원장인 제가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잘하는 선배한테 이번에 그 훌륭한 그 후배가 있다. 한 6개월 정도 좀 배워줘라. 제가 부탁을 하면은 노하우도 다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이 학원의 체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도 빨리 하고 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그저 학원에 나와야 그게 가능한데 학원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인연을 맺었으니까 좀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시작을 해라. 빨리. 예. 벌써 내년에 3월 달에 5월 달에도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100% 후회합니다. 내가 좀 빨리 왔을 것. 왜? 3월 달에 가서 강의하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럼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얼굴이 벌개집니다. 열받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그 전부 다 다른 사람 알아듣고 있는데 내만 못 알아들어. 벌써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남들보다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이 6월 말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면 6월 말 지나서 공부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면서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음에 배우기 전에 이 체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 표시 체계. 그럼 의사는 이제 생각이다. 이거는 말을 하거나 계약서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의사 표시. 표시보다는 의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밥 먹을 의사가 아니고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구속을 당하려는 의사, 그거를 의사라고 합니다.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점심 먹자고 의사 표시한다. 그런 거는 의사가 아니라고. 매매하고자 의사를 가졌다. 임대차를 하고자 의사를 가졌다.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의사 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 하나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요렇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정상적이면 의사 표시대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했을 때 우리 민법이 어떻게 관여해서 해결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일치를 하는데 의사 결정을 잘못했다. 이걸 의사 결정의 하자라 합니다. 의사 결정의 하자. 일치는 하는데 의사를 잘못 결정했다. 요거는 의사는 잘 결정했는데 표시를 잘못했다. 요거는 의사 자체를 잘못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자,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 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의사는 없는데 표시는 있다. 의사는 A인데 표시는 B로 했다. 그럼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빠졌다. 이래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을 잘못했다. 이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 하자 있는 의사표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을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정여. 정여가 뭔지 아시죠?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주겠다. 정여. 정여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얘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여를 기준으로 용어를 알아야 돼. 우리가 법률 용어는 기준을 뭐를 잡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여를 기준으로 잡으면 갑을 정여자, 을을 수정자 이렇게 불러요. 정여자, 수정자. 근데 여기는 정여가 아니고 정여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요게 기준이에요. 의사표시. 그러면 갑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입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표의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 그리고 을은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의자와 상대방. 자, 그런데 갑의 정여의 의사를 살펴보니까 정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정의하겠다고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또는 A라는 의사를 가졌는데 B라고 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불일치. 이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또는 이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흠결.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갑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분명히 나는 A라는 의사를 결정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B라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A라는 것을 내가 알매도 B라고 의도적으로 표시했다. 이걸 사회에서는 뭐라 할까요? 사회에서 그거 먹지 마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이라 합니다. 거짓말. A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딱 숨기고 B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짓말. 근데 법에서 거짓말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거를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허위 표시란다. 허위.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로 표시했다. 허위 표시란다. 자, 그런데 자, 의사는 A인데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B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이렇게. 그다음, 자, 허위 표시도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갑만 알고 있다. 갑만. 갑도 알고 있고 을도 알고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러면 갑만 알고 있으면 갑만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독 허위 표시라 합니다. 단독 허위. 혼자서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갑도 거짓말하고 을도 거짓말했어. 이거는 쌍방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민법은. 자, 그러면 단독 허위 표시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시하느냐? 법에서 이거를 우리는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비진의 표시랍니다. 진의가 없는, 의사가 없는 표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비진의 표시. 자, 요게 우리가 107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 법에서 뭐라 하느냐? 자, 둘 다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정의할 생각이 없음에도 정의하는 것처럼 꾸몄어. 그럼 서로 이거 짜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짜고 한다. 짜는 걸 통정이라 하거든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108조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깜빡하고 A라고 의사를 결정했는데 깜빡하고 B라고 잘못 표시했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오. 109조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을 잘못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기와 강박입니다. 여기는 110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민총회에서 요 파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의사표시 파트가. 여기에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파트에서 이게 네 문제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민법이 600페이지 같으면은 거기서 40문제 나오면 거의 20페이지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그럼 나머지 19페이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좁은 범위 안에서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자,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1월 달에 갔을 때, 딱, 예를 들어서 비진이 표시 들어가면 기본서에 거의 한 15페이지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해. 그럼 거기서 비진이 표시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 이래 나와. 그러면 뭐 비진이 표시라는 애가 쭉 나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이 체계를 알면은 그냥 바로 가. 자, 그럼 비진이 표시가 뭐냐 물어보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만 알고 하는 것을 비진이 표시란다.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쌍방이 통정해서 알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착오가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깜빡하고 모르고 했다. 이게 착오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체계만 알고 있으면 들이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기하고 착오하고 이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거를 오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시가 3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기하고 착오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을한테 3억짜리를 1억으로 매매를 해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3억짜리가 넘어갔어. 그리고 1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손해봤나요? 갑이 손해봤지? 2억을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요 매매를 취소를 하겠다. 예를 든다면 취소를 해가지고 3억짜리 찾아오고 1억을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취소를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왜 갑이 3억짜리를 을에게 1억으로 팔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자,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이 착오를 해버렸네. 이렇게.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착오를 해가지고 3억짜리를 1억으로 팔았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경우에 갑은 사기로 취소하냐 착오로 취소하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있다고 해서 취소, 단어가 있다고 해서 취소 그게 아니에요. 사기로 취소하려면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착오로 취소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사기하고 착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사기는 일치. 자, 그러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이 지금 사기를 아직 안 쳤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기가 없어. 자, 갑이 분명히 3억짜리인데 자, 3억으로 팔려는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갑이요. 시가 3억짜리를 3억으로 팔려고 의사를 결정했어. 그럼 의사결정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깜빡하고 계약서에 1억으로 표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머리 속을 봅니까? 계약서를 봅니까? 계약서를 보지. 청약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절마저 훌륭하네 하면서 그래 1억으로 내가 살 의사를 결정하고 1억으로 계약서에 썼단 말이야.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매매가 성립되느냐 그걸 봐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이론이 잘 서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의사는 서로 다르지만 표시는 같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나중에 배우거든요. 해석할 때는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칙이 계약서를 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서로 다르지만 계약서에는 1억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얼마로 매매가 성립한다고? 1억으로 매매가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1억으로 일단. 근데 1억으로 매매는 성립되는데 을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 그런데 갑은 어떻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지.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갑이 깜빡하고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 착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매매는 성립됐지만 요 성립된 매매를 갑이 착오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취소를 해버리면 매매는 무효로 가기 때문에 을로부터 3억짜리 찾아오고 1억을 돌려주고 원상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뭐라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고. 불일치. 아시겠나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이 이제는 사기를 딱 쳤습니다. 사기를. 딱 사기를 쳐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시가가 3억짜리인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으로 의사를 잘못 결정을 해버렸어. 자, 착오는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기는 의사 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시가 3억짜리를 1억짜리인 줄 알고 1억으로 결정을 했고 1억으로 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 일치는 했는데 의사 결정을 잘못했잖아요. 그때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지금은 학생들이 오히려 하는데 나중에 7월달, 8월달 가면 이거를 몰라, 이거를. 기초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다 틀려버립니다, 나중에 가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면 무조건 사기 취소, 착오를 했으면 착오 취소. 이게 아니에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로 취소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사기 취소.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은 3억으로 잘 했는데 깜빡하고 착오로 1억으로 표시했어. 그때는 뭐로 취소? 착오로 취소. 이해가나요? 그래서 기준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착오 취소,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기 취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 이렇다니까. 그래, 민법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 나중에 아무리 가도 그냥 50몇 점으로 계속 끝난다고. 그래, 처음부터 이런 거를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로 그걸 알고 했다. 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각. 허위 표시는 혼자서 했다. 비진이 표시. 두 사람이 짜고 다 했다. 통정 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오. 그리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결정 자체를 잘못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거기는 사기, 협박, 사기, 강박이 들어간다. 됐나요?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다음에 3월달 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동영상 보라고 제가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나중에 들을 때.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비진이 표시는 우리 법에 보면은 원칙은 효력이 있다.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정의 표시는 무조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사기, 강박은 효력이 있다 없다로 안 돼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무효라는 말하고 취소라는 말하고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 말이고, 요거는 처음에는 효력이 있는데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무효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주장해야 무효로 가고,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차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 붙을 때 무효라고 주장 안 해도 돼요. 판사가 알아서 해. 근데 취소는 판사가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이 취소라는 주장을 해야 됩니까? 주장을 해야 된다고. 큰 차이가 납니다.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해야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무효 문제, 차고 사기강박은 취소 사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대리 개념을 한번 볼까요? 대리. 자, 대리는 뭐 남을 시켜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남을 시켜서 한다. 대리가 나오면 자꾸 여러분들 중에 저 회사 다닐 때 김 대리가 참 자꾸 생각이 나네. 참 좋았었는데 이래서 하면 시험 안 된다. 회사에서 대리는 직무 대리, 업무 대리 이렇고, 여기는 법률 행위, 의사 표시의 대리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에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팔고 싶어, 병한테. 근데 갑이 바빠가지고 병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한다고. 을아, 내가 등기 서류하고 위임장을 줄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좀 팔아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 합의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두 개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한 개 들어가. 그래서 앞으로 대리가 나오면 이 그림이 항상 연상이 돼야 돼. 이번 시험에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원래는 갑을병 1에 내면은 맞추는데 을갑병 이렇게 나왔다. 협의에 묶은 대리 문제 올해. 그럼 헷갈리잖아. 그래, 항상 그림이 있어야 돼. 그 갑을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여기에 들어간 사람, 여기에 들어간 사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갑을 뭐라 합니까? 본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 본인은 들어보셨죠? 고향이 합천입니다. 자, 사람이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이 객관식을 잘 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고급 농담을 하면은 그거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얼굴에 반응이 있잖아. 어? 합천이 고향입니다. 이래도 심각한 사람이 있어. 어?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막 폭발해 웃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객관식이 약합니다. 객관식은 5개 중에 찍어내는 거 실력 아닙니까? 어?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가본 본인은 고향이 합천이다. 합천. 그럼 을을 뭐라 할까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이렇게.
그래서 대리가 나오면 항상 이 그림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탁한단 말이에요. 갑이 부탁해. 부탁할 때도 좀 부탁할게 이래 하면 부탁 안 들어죠. 부탁해요 이렇게 됩니다. 부탁해요. 자, 부탁해요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덕화 까부로 사다가 머리 다 빠졌다가 이거. 머리 다 빠져가지고 하이모 선전해가지고 재벌 됐다 이거 재벌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대리권을 주는 행위다 말이에요 이게.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리권 수여 행위.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수권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수권 행위, 수권.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 수권 행위. 이것도 귀찮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제 저제 올달 가면은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그러면 대리권 줬다 이겁니다. X는 안 줬다 이런 식으로. 대리권 수여 행위.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는 의사표시가 한 개입니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자, 의사표시가 한 개. 일방적이다. 이걸 단독행위. 그래서 대리권 수여 행위는 단독행위다. 그림 보면은 되는데 책에는 한 페이지나 써놨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에? 이걸 뭐라고? 단독행위.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서 서로 합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 그 여기는 99%가 계약. 여기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이라서 수직. 계약은 합의를 하기 때문에 수평. 이렇게 항상 나온다고. 자, 그러면 대리의 특징이 뭐냐? 자,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본인이 가진다. 효과는 항상 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뭐라고? 권리. 그러니까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하지만 대금 지급 청구는 대리인이 가진다, 본인이 가진다, 본인이 가진다. 그게 대리예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대리인, 효과의 주체는 본인. 이게 대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왜 대리인을 하느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대리권도 없이 을이 갑의 토지를 병한테 매매했다. 이거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거는 무권대리인 이렇게 합니다. 뭘 한다고? 무권대리인. 이거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인. 대리권이 없이 하면은 무권대리인. 그래서 정상적인 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대리권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대리권은 뭐가 맞을까요? 대리할 권리입니까? 대리할 권한입니까?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 우리가 권자 써놨잖아, 이게. 권은 권리하고 권한하고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에서 권은 권리일까요? 권한일까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도. 권리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는 일종의, 이거는 재산이야, 재산. 권리는 재산이야. 소유권, 이런 건 재산이잖아, 그죠? 재산. 권한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 또는 지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 권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안 돼요. 그러면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죽어버렸어. 그럼 아들도 대리권을 가집니까? 아니야, 상속이 안 돼. 아들은 대리권 없어. 바로 대리권이 소멸에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권리 같으면 이거는 상속이 다 돼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도 상속, 지상권도 상속, 임차권도 상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한은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 권리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입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으면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속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대리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은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그런 차이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자, 갑하고 을 사이,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대리권 관계라 합니다. 대리권 관계, 이렇게. 그 다음, 자, 을하고 병 사이가 있잖아요. 을하고 병 사이. 자, 을하고 병 사이는 뭐가 중요하냐? 자, 보세요. 을이 계약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계약했냐, 남을 위해서 계약했냐, 그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용어를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행위를 했다, 이거를 당사자 행위랍니다. 뭐라고요? 당사자 행위.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 자체를 당사자라거든요. 자,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하는데 을 자신을 위해서 했다, 당사자 행위. 그럼 여기는 을이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까? 갑을 위해서 했습니까? 갑을 위해서. 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당사자 행위라고 안 하고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념이 딱 서면 굉장히 쉬워져, 민법이. 당사자 행위, 만약에 모양은 요래돼 있지만 을이 자기를 위해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리 행위다, 당사자 행위다. 당사자 행위가 되면 확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리 행위. 그러면 대리 행위 반대말이 뭐라고? 당사자 행위. 그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의해서 그냥 50% 시험에 풀린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아까 대리인이 계약을 하지만 계약의 효과는 본인이 가진다 그랬죠? 권리는 본인이 가진다. 그래서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는 대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대리의 삼면관계라 그럽니다. 삼면관계. 보는 측면에 따라서 1면, 2면, 3면. 제1면 대리권 관계, 제2면 대리행위 관계, 제3면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면, 그런데 여기는 좀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다.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이래 됩니다. 나중에 가시면. 지금은 개념부터 좀 잡아라, 이 말입니다. 자, 요래 해놓고 이제 대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대리가 뭐가 있느냐? 자, 첫째, 대리권을 가지고 했다,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 행위를 했다, 무권 대리. 이렇게. 그 다음, 자, 임의로 대리권을 줘서 대리권이 됐다, 이거를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자, 요게 미성년자인 아들이고 요게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임의로 대리권을 줘서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지위에 있으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인이 됩니다. 그걸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지금 의사표시가 갑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병 쪽에서 의사표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의사표시 할 수도 있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의사표시 하는 걸 을이 대리한다, 이거를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능동대리. 근데 병의 의사표시를 갑을 대신해서 을이 받습니다. 이걸 수동대리라 합니다. 수동대리. 요 기초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무슨 말인지 빨빨 떠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대리권이 있으면 뭐라고?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그 다음에 임의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인이 됐다,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인이 됐다. 법정 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는 걸 대리한다. 능동 대리. 의사표시 받는 걸 대리한다. 수동 대리.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하고 관련돼서는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상이단 말이야. 정상일 때는 그냥 효과가 발생하지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항상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대리 행위를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 법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올해도 여기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회에서 물어볼까요? 사회에서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어느 게 많을까요? 99.9%는 임의 대리입니다. 전부 다 위임장주가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크게 대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99%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임의 대리. 그리고 그림도 여기 그렸잖아요. 이렇게 임의 대리. 그래 임의라는 말은 결국에는 대리권 수여 행위, 임의의 의사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나중에 비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 뜻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러면 무권대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 하나는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두 가지. 한번 읽어보실까?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그럼 요거는 이제 원래의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면 대리권 없이 남의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효과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대리권도 없음에도 갑의 토지를 대리해서 매매했다면 매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정확하게는 나중에 앞에다가 유동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냥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유동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무효인데 앞으로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뭐요? 유동적 무효로 합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슨 말이냐? 표현이란 말은 외관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외관. 외관은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겉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대리권이 없어. 갑이 대리권 안 줬어. 그럼 이게 무권대리인이야. 근데 병이 딱 볼 때는 요 놈이 갑에게 대리권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 병의 눈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 주겠다.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대리.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표현대리가 뭐냐 그러면 뭐 대답이라도 좀 해야 될까 이가. 근데 밖에 나가서 오늘 뭐 배웠노? 표현대리 배웠다. 뭘 하던데? 니 같으면 대답하겠나? 이러면 안 되지. 그 습관이 그래도 내가 개념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즉 유권대리인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대리. 그걸 뭐라 한다고? 표현대리. 그러면 이거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이때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할 때 크게 대리권이 있다,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여기는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이것이 대리권이 없지만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모습을 갖추면 표현대리, 외관대리로서 유효.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리에 쓰는 복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복대리. 복대리가 무슨 말이냐? 복국을 좋아하는 대리냐?
복받은 대리냐? 아이고, 한자로 쓰면은 딱 이랬어. 그 이게 한자가 좀 중요한데 요즘은 한자를 워낙 공부 안 하니까 그죠? 예전에 저희가 법대 다닐 때는 전부 다 한자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법대 들어가기 전에 한 1년은 한자 공부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약자 같은 거 그죠? 근데 한자를 알면은 쉬워요. 법률 용어가 전부 다 한자풀이거든 이게. 복대리는 중복됐다 그 말입니다. 자, 대리인이 한 명 있음에도 또다시 중복해서 대리인이 한 명 더 있다. 그게 복대리예요. 그럼 복대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병한테 좀 팔아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을 대리해서 병하고 계약하러 갑니다. 계약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중상 입었어. 병원에 입원했어. 병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을이 병원에서 A를 선임을 딱 합니다. 자, A 네가 갑을 대리해서 팔아달라. 이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죠. 그런데 여기는 본인, 대리인, 이물질이 하나 끼 있잖아요. 이물질. 요거를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 이렇게. 즉, 대리인이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대리인이 한 명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복대리인.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자, 잘 보세요. 원래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을 합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줘요. 맞죠? 갑이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A를. 그런데 본인이 선임합니까? 대리인이 선임합니까? 대리인이. 핵심이 이거라고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을 하지만 갑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핵심이라고. 지가 선임해서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원래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선임을 누가 한다고? 요게 핵심이 핵심. 나중에 가면 복잡하게 정리되는데 이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복대리가 뭐냐?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지만 원래 본인의 대리인. 그게 복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과는 원래 누구에게 간다? 갑에게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대리 개념이다. 복대리.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복잡하게 정리돼. 올해도 당연히 한 문제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나오긴 나오는데 복대리는 틀리면 안 돼요. 논점이 딱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요 놈도 갑의 대리인이고, 이분도 갑의 대리인인데, 그러면 똑같냐? 다르단 말이에요. 둘 다 갑의 대리인이지만 달라요. 달라. 그게 핵심이라고, 복대리에서는. 뭐가 다르냐? 을이 계약해도 갑이 효과를 가지고, A가 계약해도 갑이 효과를 가지고, 그거는 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을이 A를 선임하는 행위가 뭐냐 이게 첫째는 이거를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줄여서 앞으로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복대리 선임행위를 줄여서 복임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복임행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배웠습니다. 이거는 대리행위라 합니다. 대리행위. 요렇게. 을이 A를 선임행위는 뭐라고? 복임행위. 요거는 뭐요? 대리행위. 그럼 여태까지 기출해서 제일 잘 나온 게 뭐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죠. 대리행위는 이게 대리행위라니까. 요거는 복임행위고 요거는 대리행위고.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숙권행위입니다. 요게 그동안의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숙권행위. 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숙권행위다? 숙권행위. 요렇게. 그럼 또 차이가 뭐냐? 자, 을도 갑의 대리인이고 A도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차이가 뭐냐? 자,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복대리인이다 이거하고 을하고 똑같은 그냥 갑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수여를 통해서 복임 행위를 통해서 복대리를 선임했으면 이거는 복대리 맞아요. 그런데 을이 대리 행위를 통해서 A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그러면 근데 그냥 대리인 이렇게 돼버려요. 응? 자, 복임 행위를 통해서 선임이 되면은 복대리, 대리 행위를 통해서 선임되면은 그냥 갑의 대리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차이가 뭐냐? 만약에 이게 그냥 갑의 대리인 같으면 을하고 A는 대등합니다. 대등. 그런데 만약에 A가 복대리인이 되어버리면 을의 쫄병으로서 갑의 대리인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대리만 써놓고, 자, A가 복대리 같으면 을하고 대등할까요? 대등하지 않을까요? 대등하지 않아요. 갑의 대리인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대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을이 죽어버리면 A도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대리는 을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복대리는 대리인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 그래서 을이 죽어버리면 A도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대리꾼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A의 복 대리꾼도 당연히 소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복 대리가 아니고 그냥 갑의 대리인 같으면 대등합니다. 그러면 A는 여기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럼 을이 대리꾼이 소멸해도 A의 대리꾼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 복대리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잔챙이다, 잔챙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고 대리인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 한마디로 딱 다시 한번 해보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누구에게 종속된다? 대리인에게. 갑이 아니다. 대리인에게 종속. 그러나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됐죠. 그 어려워 보이도 몇 번 들으면 머리에 박힙니다. 이렇게. 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자질구레한 것에 눈을 뜨면은 아까 저공비행 골고루 57.5 해가지고 7년 공부합니다.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거를 강조하는 것을 통과해버리면 다른 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오시면 공법인데 공법이 분량이 많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법 2차에서는 공법을 극복하면은 합격으로 가시고 1차에는 민법을 극복하면은 합격으로 가시고 이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1차 대표, 2차 대표 그 두 개만 기름칠을 한다,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금요일날 공법을 좀 잘 들으시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당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학원에 오셔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합격하는 거. 그럼 내년에 완벽하게 최종 합격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12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책 봐라 소리 안 해. 동영상 보라 소리 안 해. 여러분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꼭 보라고 말을 안 합니다. 1월달부터는 꼭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야.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따라주면 되고 12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결석하지 말고 출석해서 그냥 들으면 돼. 그리고 오늘 딱 듣고요, 여러분의 자세를 말씀드리는데, 야, 오늘 들은 거를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이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3개월 후에 여기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 저거는 들을만 하다. 그럼 듣고, 아, 저거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고, 심심하면 동상 한번 보든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아시겠죠? 지금은 워밍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집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을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강의해서 내년에 대부분 다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합격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은 예비 합격자입니다. 이미. 전제 조건만 충족하면은 예비 합격자라고 이미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끼리 굉장히 친합니다. 앞으로 이걸 2번 동기를 합니다. 2번 동기. 예? 친하게 돼 있어요. 같이 들어오는 시기마다 이게 친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친하니까 커피도 한 잔씩 이렇게 서로 같이 드시고 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화목도 다지고 또 열심히 강의도 잘 듣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날도 딴 거는 제가 부탁 드릴 게 없는데 공법은 민법과 달라서 조금 민법보다는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공법을 극복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2차는 소원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잘 들어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